쇼펜하우어 문장론 다시 7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지음 김욱 옮김 독서 생각하며 읽기 올바르게 읽는 책은 독자의 몫으로 남는다. 무지와 쾌락 무지는 부와 결부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빈곤은 갖지 못한 자를 속박하고 직업은 지식을 대신해 그의 사고를 점령한다. 무지한 부자는 다만 쾌락에 의해 살아남고 가축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한다. 이 같은 예는 매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자에 대한 비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돈과 시간을 강압적으로 점거한 채 자신도 쓰지 않고 타인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에게 이런 소중한 가치가 넘쳐난다는 사실에 만족할 뿐이다. 생각하는 독서 독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떠넘기는 행위이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타인이 밟았던 생각의 과정을 더듬는 데 지나지 않는다. 글씨 쓰기 연습을 하는 학생이 선생이 연필로 그려준 선을 붓으로 따라가는 것과 비슷하다. 때문에 독서는 사물을 고찰하는 데 필요한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다. 스스로 사색하는 작업을 중지하고 독서로 정신의 자리를 옮길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이 같은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서만으로는 작가가 어떤 사상에 도달하기까지 힘들게 수고했던 운동량을 소화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근면한 사람일수록 조금씩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된다. 항상 탈 것에 의존하면 마침내 걸어 다니는 힘을 잃어버리는 현상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대다수 학자들의 실상이다. 그들은 지나친 다독의 결과 바보가 된 인간들이다. 틈만 있으면 책을 손에 드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결국 정신은 불구가 되었고 고유한 사색은 폐기 처분되었다. 머리 대신 손이 필요한 막노동에 종사하더라도 학자처럼 정신적인 환자는 되지 않는다. 육신의 노동은 우리에게 생각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용수철에 어떤 물체를 올려놓고 계속 압박을 가하면 마침내 탄력을 잃듯이 정신도 타인의 사상에 의해 항상 억눌리다 보면 결국 탄력을 잃고 만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장이 병든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영양 과잉에 의해 질식할 수 있다. 많이 읽을수록 책의 내용은 정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 즉, 우리의 정신은 칠판과 같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쏟아지는 내용을 저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해진 양만큼 알맞게 읽은 책은 분명 독자의 것으로 남는다. 음식은 종류가 아니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양분이 될 수도 있고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항상 읽기만 하고 읽은 내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대부분 잊어버리게 된다. 정신적인 음식물일지라도 보통 음식과 다른 점은 없으며 섭취한 양 중 50분의 1 정도만 영양분으로 남는다. 나머지는 증발작용 및 호흡과 그 밖의 활동을 통해 사라져버린다. 독서의 첫 번째 특징은 모래에 남겨진 발자국과 같다는 점이다. 즉, 발자국은 보이지만 그 발자국의 주인이 과연 이 길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무엇이 보이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올바른 독서의 기능. 저술가의 재능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설득력, 비교할 수 있는 눈, 대담하고 분방한 정신, 신랄한 풍자, 간결한 문체, 우아한 분위기, 경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묘사력, 소재를 선별하는 기지, 문제를 대조하는 시야와 수완 및 순수한 사명감 등이다. 만약 작가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 같은 재능을 모조리 발휘할 경우 오히려 독자는 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재능을 단순한 가능성으로 열어놓았을 때 우리는 독서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작가의 진정한 능력을 깨닫게 된다.
독서에 의해 작가의 이 같은 재능을 사용하고 싶다는 용기가 독자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것이다. 그리고 책에 기술된 내용들이 구체적인 예로서 독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비로소 독자는 저서의 내용을 실제로,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소유했다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글 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발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독서는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이 같은 독서의 가르침은 타고난 능력과 노력에 의해 의미를 갖는다. 이런 재능이 결여되어 있다면 독서에 의해 우리는 단지 모방자로 키워지게 될 뿐이다. 눈과 활자의 크기. 국민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출판업자들을 관리해야 한다. 즉 활자의 작은 글씨에 일정한 한도를 책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해야 한다. 도서관의 서가. 지층은 태고의 생물을 분리해서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의 서가도 순서를 갖춰 과거의 잘못된 학설을 분리,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학설도 태고의 생물처럼 과거에는 매우 활발하게 인간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현재는 경직되고 화석화되어 문헌학자라는 얼마 안 되는 고 생물학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꺼운 도서 목록.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는 구름 같은 대군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100년 후에는 이들 병사 중 누구 한 사람 생존할 자가 없다는 사실에 삶의 허망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가끔 두꺼운 도서 목록을 바라보면서 울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고전과 악서. 문학도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다. 어디를 둘러봐도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도처에서 무리를 지어 살고 있으며 아무에게나 정신을 의지하고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더럽힌다. 이토록 많은 악서들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무성한 잡초처럼 문학계를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 잡초는 보리의 양분을 빨아먹고 보리를 말라 죽게 하는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악서는 독자의 돈과 시간과 인내력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다. 독자의 귀중한 사적 재산은 고귀한 목적을 위해 쓰인 양서에게 바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목적으로 또는 관직을 바라는 열망으로 쓰인 악서가 독자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악서는 단순히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해독을 끼치는 병균과 같다. 현재 출간된 저작들은 대부분 독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 밖엔 없고 저자와 출판업자와 비평가는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오늘날 문필가, 즉 빵을 구입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집필자들이 교양을 몰락시키기 위해 기도한 모반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소위 상류사회를 향해 그물을 던졌고 또 원하는 바를 거두었다. 그 비결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독서를 유행시킨 데 있다. 다시 말해 가장 최근에 출간된 책을 읽는 것이 지성인의 유일한 과제인 양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반 독자의 지적 능력은 비참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자신의 저속한 머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쓰는 작가. 다시 말해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수많은 작가들의 신간을 일반 대중은 적절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읽어야만 문화에 뒤떨어지지 않는 상류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역시 역사를 위대하게 수놓은 천재들의 작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때 유념해야 할 점은 읽지 않고도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기술이다. 이 같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구입하는 책에 휩쓸리지 않는 눈을 길러야 한다. 이를테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연애소설,
중보에 증보를 거듭하는 정치 팸플릿, 종교 선전용 팸플릿, 시 등을 되도록 읽지 않아야 한다. 이런 출판물의 수명은 길어야 1년이다. 우리는 바보들이나 좋아할 법한 책들이 더 많이 팔린다는 사실에 주의하며 위대한 고전 작품만 선택해 읽는 습관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그들 작품의 특징에 대해 굳이 논할 필요는 없다. 고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작품이다. 이런 작품만이 우리를 개발시킬 수 있다. 악서는 정신의 독약이며 정신을 파멸로 몰아간다. 양서를 읽기 위한 조건은 악서를 읽지 않는 데 있다. 인생은 짧고 시간과 체력에는 한계가 있다. 고전을 읽어라. 과거의 위대한 작가들에 대한 평론이 꾸준히 간행되고 있다. 이들이 활동한 분야는 매우 다양한데 일반 독자들은 대부분 이들에 대한 평론은 읽어도 그들이 남긴 위대한 작품은 읽지 않는다. 그 이유는 최근 발간된 평론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천박한 평론가들이 짓거리는 헛된 말들이 위대한 천재가 남긴 작품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천재의 작품보다는 평론가들의 질 낮은 신간을 선택한다. 다행히 나는 청년 시절에 슐레겔의 아름다운 경구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슐레겔의 문장을 본받기 위해 노력했다. 슐레겔의 문장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고전을 읽어라. 지금 사람들이 고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중은 말 그대로 동일한 성격과 수준의 집합체이다. 어쩌면 대중은 똑같은 형틀에 부어진 쇳물처럼 동일한 형상일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그들 대부분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상을 주기적으로 습득한다. 그들이야말로 속물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장본인이기에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그들은 최근에 출간된 신간에 무작정 달려든다. 마치 신간을 읽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정작 읽어야 할 고전은 책장 한 구석에 처박아 버린다. 독일 대중의 어리석음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각각의 시대, 각각의 나라에는 고귀한 천분에 의해 태어난 천재들이 있다. 그런데 독자들은 천재들이 남긴 저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일같이 출간되는 저속한 책들, 여름만 되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파리떼처럼 무수하게 늘어나는 졸작에 열광한다. 그 이유는 신간이 새롭게 인쇄되어 잉크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졸작은 모두 2, 3년 후에 쓰레기로 전락하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된다. 사람들은 지나간 시절에 탄생한 고전은 볼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최근에 발표된 책만 읽는다. 그 때문에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작가들은 유행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히게 되고 시대는 스스로 만든 흙탕물 속에 더 깊이 매몰되어 간다. 진정한 문학과 거짓 문학. 문학은 진정한 문학과 거짓 문학으로 나뉜다. 진정한 문학은 영원히 지속되는 문학이다. 진정한 문학은 학문을 위해 또는 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읽어지며 조용한 발걸음으로 엄숙하게 주어진 길을 걷는다. 그러나 이들의 걸음은 매우 느린 편이라 1세기 동안 한다스의 작품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 대신 이들의 작품은 영원히 지속된다. 거짓된 문학은 학문 또는 시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쳐댄다. 이런 작품이 매년 수천 개씩 시장에 쏟아진다. 그러나 2, 3년 후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도대체 그 작품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대체 그 이름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러므로 진정한 문학을 정지된 문학이라고 부른다면 거짓된 문학은 정처 없이 흘러가는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올바른 책의 선택. 책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 행위다. 그러나 우리는 책을 구입하는 행위와 그 내용을 파악하는 행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장의 활동과 동일하다.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듯이 독서를 통해 내용을 기억해야만 정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입에 맞는 음식이 구미를 자극하고 많이 먹히는 것처럼 흥미를 끄는 소재,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사상 체계 및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선택하는 안목도 중요하다. 목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상의 체계는 튼튼한 위장을 타고난 사람이 적은 것처럼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은 책의 내용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 없다. 반복은 연구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책일수록 2번, 3번 반복해서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많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어떤 결론인지 알고 있더라도 그 발단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책의 전문을 읽어야 한다. 특히 처음 읽었을 때와 두 번째로 읽었을 때 사상의 책에 이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작품에는 저자의 정신적인 본질이 담겨 있다. 따라서 작품은 저자의 일상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작품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사건과 상관없이 진행되므로 아무리 추악한 인생을 살아온 인물일지라도 그가 남긴 작품의 세계만큼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수 있다. 간혹 일반인이 쓴 책에서 가치와 재미, 유익한 정보를 발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책은 이처럼 사색의 결과이자 연구의 성과로 맺힌 열매이다. 따라서 그의 실제 생활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그가 살아온 인생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가 쓴 저서에서는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정신적인 교양이 높을수록 관심은 저자가 아닌 저서에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정신을 위한 청량제로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고전의 대가들이 남긴 작품을 읽는다면 얼마 안 가 정신의 진보를 느끼게 될 것이다. 반시간이나마 그들이 남긴 예술을 접하게 되면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지며 생활에 지친 감정도 날카롭게 일어선다. 나그네가 차가운 샘물로 목을 축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첫 번째 조건은 우선 고전어가 완결무결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낼 만큼 완벽한 사상을 만들어낸 작가의 위대한 정신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처럼 중요한 고전이 곧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현재 그 위험은 눈앞에 당도했다. 언젠가는 야만적인 졸작들이 고전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독일어는 고전어에 훌륭한 장점이 간직된 언어이다. 이런 독일어가 산문 문필가의 조직적인 파괴 공작으로 말미암아 불구가 되었고 끝내 비천한 야만어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 세계에는 두 개의 역사가 공존한다. 바로 정치사와 문학 및 예술의 역사이다. 첫 번째 역사는 의지가 만들어낸 역사이며 두 번째 역사는 지성이 만들어낸 역사이다. 따라서 정치는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를 체험하게 한다. 인간의 정치사는 불안, 빈곤, 사기, 사륙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에 비해 문학사는 고독한 지자처럼 깊은 공기로 충만해 있다. 이 같은 문학사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바로 철학의 역사이다. 철학사는
본래 문학의 시작으로서 아직까지 그 메아리를 그치지 않고 있다. 즉, 문학의 가장 강력한 동지로서 인류의 정신 세계를 인도해 왔다. 따라서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은 정치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인류의 철학이야말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진정한 힘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철학이 죽어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진리. 정치사를 나누는 기준은 50년이다. 정치는 그만큼 자주 변동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50년을 주기로 무엇인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문학사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구속받지 않는다. 문학사에서 5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학의 세계에서 50년 전과 지금이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이상할 이유가 없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인류의 진보를 혹성의 궤도에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인류는 눈부신 진보를 수행한 후 얼마 안 되어 정해진 것처럼 미로에 빠져버린다. 이 같은 미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이른바 주전원의 이치로 설명할 수 있다. 인류는 결국 어느 쪽에서 출발하더라도 달리기를 시작한 원래 지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천재들의 활동은 단지 인류를 궤도상 조금 앞으로 내달리게 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인류는 지금까지 반복되는 주전원의 원리의 지배 당해온 셈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천재들 자신은 결코 주전원에 귀속되지 않는다. 후세에 명성을 남긴 대부분의 천재들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반대로 현세에서 환영받는 자들은 대부분 후세에 기억되지 못했다. 이 같은 주전원의 진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피히테에게서 시작되어 셸링이 이어받고 마지막으로 헤겔이 완성한 관념론이다. 철학의 정기적인 궤도를 연장시킨 장본인은 칸트였지만 그의 철학은 이미 주전원의 궤도에서 떨어져 나갔다. 나는 칸트에서 중단된 이 궤도를 다시 한번 연장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칸트와 나의 중간에 해당되는 피이테, 셸링, 헤겔 같은 사이비 철학자에 의해 주전원의 원리가 완성되어 버렸다. 여기서 그들과 함께 달린 일반 독자들은 이 끝없는 원운동의 출발선상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처참한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학문과 문학, 예술의 시대 정신이 약 30년을 주기로 파산 선고를 받는 이유도 주전원과 관련이 깊다. 30년이 지나면 그 기간을 지배한 그릇된 견해와 사악한 해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다. 동시에 반대 세력도 이 같은 견해에 30년간 반대한 덕분에 상당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급기야 형세가 일변한다. 그러나 때로는 계속적인 반대 학설마저 그릇된 견해인 경우가 있다. 이 주기적인 회귀 운동을 기술한 것이 바로 문학사이다. 그러나 실제 문학사들은 그 과정을 그다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소재도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만일 이런 현상의 신뢰를 경험과학에서 찾으려는 문학 사가가 존재한다면 지질학자 베르너가 주창한 암석 수성서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보다 나는 당면한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독일의 철학사에서 칸트의 빛나는 시대를 이어받은 장본인은 칸트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시대였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철학자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대신 존경받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사색을 버리고 미사 여구와 과대한 표현을 추구했다. 그때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상은 더욱 모호해졌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대신 음모의 길로 달려나갔다. 그 때문에 철학은 지속적으로 소멸했고 마침내 선조들이 발굴한 학설과 방법은 모조리 파멸되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범죄의 주범인 헤겔과 그의 제자들이 멋대로 써 내려간
자화자찬식의 글 때문에 독일의 철학이 회복 불가능한 질병에 걸린 것이다. 그들의 연극은 도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마침내 자신들이 허풍쟁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는데, 이 밖에도 몇 가지 허풍이 더 발각되어 이들은 당국의 보호를 잃고 말았다. 그 후 피이테와 셸링의 철학은 철학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이비 철학의 선구자로 기억되었으며, 후계자로 인해 한 줌의 신용마저 실추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칸트에 이은 19세기 독일 철학의 무능은 현재 일반적인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은 자신들이 철학적인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영국의 어떤 작가가 독일인은 사상가적인 민족이라고 묘사한 후 이 같은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런데 실상은 악의적으로 독일인을 폄훼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주전원의 일반적인 예증을 예술사에서 찾아본다면 조각가 베르니니와 그의 추종 세력을 살펴보면 된다. 이 유파는 18세기까지 프랑스 예술을 완전히 지배했는데 고전적인 아름다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은 통속적인 저질에 지나지 않았고, 단정하기는 했지만 프랑스적인 싸구려 미뉴에트처럼 단순한 기질을 나타냈다. 결국 빙 켈만의 주창으로 고전으로 복귀하려는 운동이 일어나자 이 유파는 사라지고 말았다. 19세기 초반에는 회화에서 주전한 적인 신뢰가 나타났다. 당시 중세적인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 예술을 활용하자는 운동이 힘을 얻게 되어 회화의 소재가 교회적인 것에 머물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겐 중세적인 신앙의 엄숙함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망상을 버리지 못한 채 프란체스코 프란치아, 페루지노, 조반니 데 피에솔레 같은 중세 화가들을 추종했다. 게다가 오늘날 진정한 대가로 추앙받는 동시대의 예술가들보다 더 큰 명예를 누렸다. 이처럼 정상적인 궤도에서 일탈한 운동을 괴테는 묵인할 수 없었다. 특히 시에서 이와 유사한 운동이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화시 승려들의 놀이를 통해 이들을 비판했다. 이 유파도 그 후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음이 드러나 결국 사라졌고, 그 뒤를 이어 자연으로 되돌아가려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인류의 문학사는 대부분의 세월을 기형아들에게 내준 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이들 기형아를 그토록 오랫동안 생존시킨 힘은 욕망을 위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추종하는 인간의 추악함이었다. 그 와중에도 정상적인 생명이 태어났고 여전히 우리 눈앞에 꺼지지 않는 호흡을 내뿜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청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학이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같은 문학의 역사는 최소한의 인물들에 의해 발전했다. 따라서 굳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들을 기억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지성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문학사를 읽는다. 참된 진리는 모르더라도 진리를 발굴한 선구자의 이름만 기억하면 된다는 식이다. 나는 편집광, 치료의 특효제로 리텐베르크의 저작에 등장하는 한 구절을 독자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비극적인 문학사를 쓸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먼 훗날에라도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그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작가와 예술가의 이름을 거론한다. 그리고 생전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조목조목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문학과 예술의 선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광경을 묘사한다. 이들의 주장이 현재는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지만 정작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빈궁한 생활 속에서 쏟아지는 비난은 견디기 힘든 고통에 불과했다. 그때 맞은편에서는
오늘날 그 이름도 생소한 인물들이 문학과 예술의 이름으로 명예와 부를 얻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천재들은 에서의 운명을 타고난다.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집에 남아있던 동생 야곱은 형의 옷을 훔쳐 입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 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자신의 축복을 교활한 동생에게 강탈당했다. 이것이 인류의 문학사였다. 그러나 먼 미래에 등장하게 될 문학사는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결론 짓게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의 생애는 비참했지만 모든 인류가 함께 겪어야 할 고행의 길을 그들 몇몇이 선택한 덕분에 인류는 전진할 수 있었고, 마침내 이들의 가혹한 운명을 인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 그들을 위해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 무거운 갑옷도 지금은 날개 달린 옷처럼 영화롭다. 고통은 순간일 뿐 영원한 것은 기쁨이다. 쇼펜하우어의 독서노트. 무지한 부자는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뿐이다. 올바르게 읽는 책은 독자의 몫으로 남는다. 독서의 진정한 가치는 읽고 생각하는 데 있다. 독서를 위한 독서는 생각하는 힘을 잃게 한다. 진정한 독서의 가치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독서는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촉진시킨다. 악서는 정신의 독약이며 정신을 파멸로 몰아간다. 독서의 기술은 다 읽지 않고도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좋은 책을 읽기 위한 조건은 나쁜 책을 읽지 않는 데 있다. 고전을 읽어라. 고전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슐레겔. 진정한 문학은 영원히 지속되는 문학이며 학문을 위해 또는 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읽어진다. 중요한 책일수록 2번, 3번 반복해서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읽은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과 같다. 자신의 사상 체계와 목적에 부합하는 책을 선택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책은 사색의 결과이자 연구 성과로 맺힌 열매이다. 고전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내는 완벽한 사상과 위대한 정신이다. 정치사는 의지가 만들어낸 역사이며 문학과 예술사는 지성이 만들어낸 역사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철학이다.